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핫바입니다. 지난 시간 그 험난한 바다를 건너 무인도인지 대륙인지 알 수 없는 곳에 도착한 15명의 소년들의 이야기 어떻게 되었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이곳이 무인도라면. 밤이 되자 브리앙 고든 드니페는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폭풍에서 벗어나 육지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었다. 여기는 섬일까 대륙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이곳이 섬이든 대륙이든 열대 지방은 아니야. 적도와 가까운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나무가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나무들이 벌써 단풍이 들고 있어. 그건 이곳이 뉴질랜드보다는 위도가 높고 남쪽에 가깝다는 것을 뜻해. 침착한 고든이 지금까지 관찰한 것을 말했다. 그렇다면 추위도 그만큼 빨리 시작되겠군. 우물쭈물하다가는 이번엔 추위와 전쟁을 치러야겠는걸? 드니펜이 말했다. 그래, 지금이 3월이니까 4월까지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그보다는 대륙을 찾아 계속 걷는 편이 나을 거야. 안 돼. 어딘 줄도 모르고 무작정 걸을 순 없어. 브리앙은 성급한 드니펜의 의견을 따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드니펜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다. 한 방향으로 계속 걷다 보면 어디든 도착하겠지. 여기가 대륙이라는 확신도 없이 그러는 건 말도 안 돼. 넌 왜 항상 내 의견만 옳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것이 섬인지 대륙인지 아직 모르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거야. 둘이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던 고든이 끼어들었다. 그만들래.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단 주변 정찰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어. 브리앙이 다시 주변을 살펴봐. 그 다음날 브리앙이 주변을 정찰하러 가기로 했지만 날씨가 나빠져 떠날 수가 없었다. 하늘이 흐리고 비가 쏟아져 주위를 살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비가 와서 기온이 떨어지자 백스터를 비롯한 몇몇 소년들이 서툴게나마 겨울옷을 만들었다. 백스터는 무엇이든 손으로 하는 일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또 드니펜, 윌콕스, 크로스, 웹은 펜을 데리고 다니며 산 비둘기를 잡아왔다. 어린 소년들도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비가 뜸해지면 해안에서 조개를 주워오곤 했다. 누가 이를 분담해주지 않았지만 모두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였다. 단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드니펜과 윌콕스, 크로스, 웹이 자기들끼리만 사냥을 하러 다니며 다른 소년들과 함께 지내려 하지 않는 점이었다. 내 소년은 다른 사람이 충고를 할라치면 얼굴을 붉히며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고든과 브리앙은 그것이 항상 안타까웠다.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바로 자크였다.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하려 하지 않고 얼굴을 돌려버리거나 혼자서 울고 난 아이처럼 눈이 빨개져 있었다. 브리앙은 동생 자크를 보면서 답답한 가슴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쏟아지던 비도 그치고 날씨도 따뜻해졌다. 브리앙은 얼마간의 식량과 망원경, 소총과 탄환 등을 챙겨 정찰을 떠날 준비를 했다. 브리앙은 배웅하는 소년들에게 인사를 하고 높은 지대가 있는 북쪽을 향해 걸었다. 해안을 따라 10km쯤 걸어가자 암벽 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브리앙은 암벽 밑에서 꼭대기로 올라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암벽은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는 울퉁불퉁 매우 거칠고 위험했다. 브리앙은 바위 모서리를 잡고 빈틈을 찾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100m 정도 올라갔을 때 브리앙은 벼랑 꼭대기에 닿을 수 있었다. 브리앙은 꼭대기에 걸터 앉아 숨을 돌리고 땀을 닦은 다음 망원경을 꺼내 들고 렌즈에 초점을 맞춰 멀리 바라보았다. 과연 이곳은 섬일까? 대륙일까? 브리앙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다. 맨 먼저 바라본 북쪽은 능선이 길게 뻗어 있었고 그 끝으로 넓게 해변이 펼쳐져 있었다. 이번엔 몸의 방향을 돌려 남쪽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슬라우기호가 멀리 반달형으로 오목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역시 바다였다. 다음엔 서쪽을 바라보았다. 역시 드넓은 바다가 보였다. 삼면이 바다로군. 브리앙은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망원경을 들고 동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브리앙과 15 소년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멀리 푸른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곳 역시 햇빛을 받은 바다였다. 아, 바다다. 망원경을 쥐은 브리앙의 손에 힘이 쭉 빠졌다. 아, 브리앙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역시 섬이었어. 혹시나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꼭 살아서 돌아갈 거야.
브리앙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슬라우기호로 되돌아가는 브리앙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소년들이 한없이 실망할 것을 생각하니 슬펐다.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브리앙은 슬라우기호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수고했다 브리앙. 정찰은 어땠니?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고든이 맨 먼저 물었다. 이곳은 섬이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기대했던 동쪽도 역시 바다였어. 잘못 본 거 아니야? 정확해? 잘못 본 것이면 좋겠지만 희미하긴 했어도 그건 분명 푸른빛 바다였어. 아,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모두 실망해서 풀이 죽은 얼굴을 하고 있고 역시 뽀르통해진 드니펜이 직접 보고 와야겠다고 나섰다. 드니펜, 다음 기회에 다시 동쪽을 정찰해 보기로 하자. 고든이 다음을 기약하자고 드니펜을 다독였다. 어느새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자 날씨가 조금 좋아졌다. 땅이 마르고 바람도 약해져서 탐험의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너희 넷이 동쪽을 정찰하고 와라. 조심해야 해. 이번에 출발할 인원은 모두 4명. 브리안과 드니펜 그리고 서비스와 윌콕스가 선발되었다. 이번에는 나흘분의 식량을 자루에 담고 각각 소총과 권총을 지녔다. 그리고 소형 도끼, 나침반, 망원경, 담요, 화승과 부숫돌, 성냥 등을 충분히 준비했다. 브리앙과 드니펜이 함께 정찰을 하는 것이 내심 걱정이 되던 고드는 브리앙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브리앙, 탐험 중에 드니펜과의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다투지 마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이 힘을 합하는 거야. 주의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래, 나도 이곳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을 테니 걱정 마. 고마워. 4명의 탐험대는 출발 준비를 서둘러 탐험을 떠났다. 고든의 애견 펜도 소년들의 뒤를 따랐다. 고든과 남은 아이들은 떠나는 탐험대를 전송하며 무사히 탐험을 마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4장 남파자 보두왕의 동굴. 날씨는 맑고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탐험을 하기엔 아주 적당했다. 네 소년은 벼랑 아래의 숲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걸어갔다. 남쪽으로 난 길은 북쪽 길보다 훨씬 험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돌아서 가기로 한 것이었다. 숲을 지나 모래사장에 다다르자 깎아지는 듯 가파른 벼랑이 나왔다. 벼랑을 따라 한참을 가자 경사가 완만한 작은 골짜기가 있었다. 비록 경사는 완만했지만 무척이나 깊은 골짜기여서 네 소년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네 소년은 무사히 벼랑의 꼭대기에 올라 시원하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동쪽을 향해 벼랑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동쪽을 향해 한참을 내려가자 숲이 눈앞에 나타났다. 숲속에는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길을 걷기가 무척 힘들었다. 소년들은 도끼로 가시덤불을 쳐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숲속을 헤치고 가던 중에 작은 강줄기가 나왔다.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저것 봐! 이상하다! 드니펜이 손가락으로 강물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소년들은 드니펜이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납작한 돌이 일정한 간격으로 강을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 오, 신기하다. 크기가 비슷한 돌이 비슷한 간격으로 놓여 있어. 드니펜이 말했다. 그래, 이건 누군가 강을 건너기 위해 일부러 놓은 징검다리야. 서비스가 자신있게 이야기했다. 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와서 저렇게 나란히 놓일 수는 없을 거야. 윌콕스도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렇다면 누군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 네 소년은 흥분과 호기심으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이 다닌 좌치는 없었다. 네 소년은 강을 따라 계속 걸었다. 강을 따라 걷다 보면 동쪽의 바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제길, 가도 끝이 없잖아. 브리앙, 내가 봤다는 바다는 도대체 어디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드니펜. 날이 저물렀으니까 오늘은 이곳에서 묵도록 하자. 저녁 7시 반쯤 되자 어두워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네 소년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비스가 찾아낸 우거진 덤불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서비스였다. 얘들아, 어서 일어나봐. 웬 오두막이? 소년들은 잠을 덜 깬 눈으로 무엇에 홀린 듯이 오두막을 쳐다보았다. 어제 저녁 소년들이 잠을 잔 곳은 덤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나뭇가지로 작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뭇잎을 엮고 덮은 작은 오두막이었다.
어제 보았던 그 징검다리를 놓은 사람의 오두막일 거야. 윌콕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다는 얘기잖아. 드니펜이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착각한 건가? 그럼 도대체 이곳은 어디일까? 오스트레일리아의 섬들 중에 하나?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의 어느 끝? 불량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서비스가 오두막 안에 깔린 마른 잎을 들추자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하자. 불량이 앞장서섰다. 그렇게 2시간 정도 나무와 가시덤불로 우거진 숲을 헤치고 강을 따라 걸어가자 드디어 숲이 끝나고 바다가 나타났다. 숲이 끝난 곳에는 풀밭이 펼쳐져 있었고 또 풀밭이 끝나는 곳에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고생 끝에 도착한 곳이 바다라니 소년들의 실망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아, 역시 바다였구나. 그리로 가면 안 돼, 펜. 펜이 바닷물을 먹고 있어. 고든의 개가 목이 탔는지 벌컥벌컥 바닷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이상하게 생각돼 바다로 다가갔다. 이건 전혀 짜지 않아. 이건 바다가 아니라 굉장히 큰 호수야. 여긴 대륙이 틀림없어.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야. 이제 살았어. 얼른 물을 떠서 입을 대어본 드니펜이 흥분하여 큰 소리를 외쳤다. 불량이 바다라고 생각했던 호수는 동쪽 수평선까지 계속되는 꽤 큰 호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큰 호수를 건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좀 더 신중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보자. 불량의 제안을 소년들은 호수를 끼고 남쪽으로 걸어갔다. 1시간 정도 걷다가 소년들은 다시 강을 만났다. 그 강은 아까 본 호수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강은 무척 깊어 보였다. 천천히 둘러보니 강 기슭에 거의 부서진 낡은 보트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낡은 보트가 놓인 뒤쪽으로 돌을 가지런히 쌓아놓은 작은 댐이 하나 있었다. 보트다! 이 보트도 바로 그 사람이 만들어 탔던 걸 거야. 또 다른 것이 발견될 수도 있겠다. 여기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야. 내 소녀는 흥분된 마음을 억누르며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다. 그렇게 조심조심 나아가고 있는데 앞서가던 펜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갑자기 숲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펜이 무엇인가 발견했나 봐. 가보자. 펜을 뒤쫓아가던 내 소녀는 커다란 너도 밤나무 밑에 멈춰섰다. FB 1807. 너도 밤나무 줄기에는 선명하게 두 문자와 연대를 나타내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소년들은 수수께끼에 휘말려 들었다. 무언가의 약자 같은 두 문자와 연대를 추측되는 숫자라. 너도 밤나무 옆에는 예전에 밭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경계가 있었고 그곳에서 드니펜이 곡괭이 하나를 발견했다. 이것은 원주민들 같지 않아.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는 곡괭이가 틀림없어. 멍멍! 멍! 그때 펜이 짖으며 소년들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무언가 발견한 것이 틀림없다. 빨리 가보자. 펜이 달려간 곳으로 가보니 나뭇가지가 뒤엉킨 덤불 더미가 나왔다. 불량이 다가가 살짝 덤불을 헤치자 커다란 동굴의 입구처럼 보이는 구멍이 하나 있었다. 들어가 볼까? 잠깐! 조심해야 해. 동굴 안에 야생동물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머리를 반쯤이나 동굴에 집어넣은 서비스를 불량이 붙잡았다. 불량은 마른 풀에 불을 붙여서 동굴 안을 집어넣었다. 마른 풀은 활활 타오르며 연기를 피워냈다. 한참이 지나도 동굴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야생 동물도 없고 공기도 충분한 증거였다.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와! 동굴 안은 입구보다 훨씬 넓었다. 바닥에는 고운 모래가 깔려있고 한쪽 옆에는 나무로 만든 탁자와 의자가 하나씩 있었다. 탁자와 의자는 손으로 직접 만들었는지 투박하고 엉성했다. 그 위에는 흙으로 만든 주전자, 녹슨 칼, 낚싯대, 접시, 대신 사용한 것 같은 커다란 조기 껍데기 등이 놓여 있었다. 또 벽 가까이에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속에는 옷가지가 들어 있었다. 여기서 누군가 생활한 것이 틀림없구나. 언제부터일까? 저쪽을 봐. 침대와 담요가 있어. 침구나 물건들이 낡은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누군가 살았을 거야. 혹시 저 담요 안에 시체가 썩어 있는 건 아닐까? 서비스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뭐라고? 소년들은 몸이 오싹해졌다. 드니펜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담요를 휙 젖혔다. 휴,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동굴 안을 살펴본 네 소녀는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큰 너도 밤나무가 있었고 나무 뿌리 사이에 사람의 해골과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아마 이 사람도 우리처럼 표류하다가 이 섬에서 죽은 것 같아. 혼자였나 봐. 무덤도 없는 걸 보면. 오래전 이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곳에서 죽어버린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자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순간 소년들은 두려운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동굴로 가서 다시 조사해보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야. 다시 동굴로 들어간 소년들은 이번엔 꼼꼼하게 하나씩 동굴 안의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이것 봐, 시계야. 윌콕스가 벽에 걸린 회중시계를 집어들었다. 뚜껑이 달린 은으로 된 시계였는데 그것은 선장이나 고급 선원 같은 사람이나 지닐 법한 좋은 물건이었다. 뚜껑 안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시계 회사에 이름이 있을 테니까. 드니펜이 말했다. 브리앙은 은시계 뚜껑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상말로 시데르푸제라고 써여 있었다. 브리앙이 기쁜 듯이 소리쳤다. 얘들아,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어. 우리 프랑스 사람이야. 동굴 안에 여기저기 둘러보던 드니펜이 침대 밑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내 찾았다. 글씨가 연필로 빽빽히 쓰여 있었지만 종이가 낡고 누렇게 색이 변해서 알아볼 수는 없었다. 단지 나무에 새겨져 있던 글자의 수수께끼는 풀 수 있었다. 프랑스와 보두앙. 공책에 쓰여 있는 이 글자의 머리를 따면 FB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공책 첫 장에 쓰인 날짜 역시 1807년이라고 적혀 있어 나무에 새긴 1807이라는 숫자도 이 사람 프랑스와 보두앙이 이곳에 발을 디딘 해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프랑스와 보두앙,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이곳에 흘러들어왔구나. 브리앙이 말했다. 이 공책의 내용은 일기인 것 같아. 난파당한 후에 일기를 쓴 것 같아. 드니펜이 공책을 넘기며 말했다. 여길 보면 투르망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타고 있던 배의 이름 같다.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드니펜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 지도다! 공책의 뒷부분에 종이 조각 하나가 끼워져 있던 것이다. 종이를 펼치자 이 섬의 지형을 그린 듯한 지도가 나타났다. 바닷가에 만과 암초, 슬라우기호가 있는 모래밭, 어제 지나친 넓은 호수와 바다 쪽에 있는 세 개의 조그마한 섬, 강 기슭까지 계속되는 낭떠러지와 섬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숲까지 소년들이 탐험을 지나쳐온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우와, 굉장하구나. 그런데 이 지도대로면 사면이 바다야. 신뢰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곳이 결국 섬이라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이었다. 모두 시무룩해졌다. 섬, 무인도, 서비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여기는 섬이야. 프랑스와 보드왕은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이곳에서 일생을 마친 거야. 냉정함을 되찾은 브리앙 역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섬이 나비가 날개를 펼친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 이 섬 가운데 바로 호수가 있고 호수의 서쪽은 숲이야. 호수는 폭이 약 8km, 길이는 29km로 표시되어 있어. 엄청난 호수의 크기 때문에 브리앙은 한쪽 기슭에서 맞은편 기슭이 보이지 않아 바다로 착각했던 것이었다. 지금 네 소년이 있는 곳은 호수의 서쪽 기슭이었고 호수에서는 여러 갈래의 강이 줄기를 뻗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동굴의 바로 근처를 지나 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아까 은시계를 보고 예상했지만 보드왕이란 사람은 고급 선원이었던 게 틀림없어. 이 정도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걸 보면. 그런데 이 지도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지도가 이렇게 자세한 것을 보면 보드왕이 이 섬 전체를 탐험했을 거야. 이 섬이 무인도라는 것은 확실해졌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야. 올 겨울을 보낼 만한 동굴을 찾아냈으니 말이야. 배에서 모두 걱정하고 있을 거야. 이제 돌아가자. 소년들은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며 돌아갈 채비를 했다. 가기 전에 저 뼈를 묻어주자. 브리앙의 제안에 따라 소년들은 프랑스와 보드왕의 유해를 한 곳에 모아 FB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진 나무 아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홀로 난파되어 외로이 무인도에서 살다가 죽은 한 프랑스 선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무덤 앞에서 기도를 했다. 소년들은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배가 있는 쪽으로 길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도 슬라우기호가 있는 모래밭은 나오지 않았다. 역시 지도 믿을 수가 없어.
거의 가까이 왔을 거야. 조금 더 가보자. 드니펜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멀리 나무 사이에서 강한 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저게 뭘까? 별똥별? 서비스와 일콕스가 번갈아 외쳤다. 슬라우교에서 쏘아올린 불꽃 신호야. 와, 찾았다. 돌아온 거야. 불량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모두 기뻐했다. 드니펜은 하늘을 향해 소총의 방아쇠를 몇 번 당겨 불꽃 신호에 대답했다. 네 소년은 불꽃 신호를 따라 무사히 배로 돌아왔다. 슬라우교에서 기다리던 소년들과 탐험을 마친 소년들은 서로 얼싸안고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었다. 고든을 비롯하여 배 안에 남아있던 소년들은 탐험에 참여했던 네 소년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한시라도 빨리 탐험의 보고를 듣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이곳이 무인도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고든은 역시 침착하고 의연하게 말했다. 보드왕은 혼자였지만 우린 여러 명이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뉴질랜드로 돌아갈 수 있어. 그때까지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즐겁고 멋있게 생활하자. 동굴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야. 제3장 동굴을 보금자리로. 이제 본격적인 섬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라는 것이 소년들에게는 무섭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한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소년들은 동굴로 거처를 옮길 궁리를 했다. 곧 겨울이 다가올 테니 당연히 옮겨야 했다. 그러나 배 안의 물건과 식량들을 운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가 점점 부서지고 있고 날씨도 점차 추워져서 언제까지 배에서 살 순 없어. 동굴로 짐을 옮기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며야 할 것 같아. 소년들이 모이자 고든이 자연스럽게 사회를 보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짐을 그 동굴까지 어떻게 옮기지? 먹보 코스터가 찡그린 얼굴로 물었다. 호수와 강이 이어져 있으니까 뗏목을 만들어 짐을 옮기면 편할 거야. 어른스러운 고든이 벌써 생각하고 있었다는 듯 대답했다. 브라보! 아주 멋진데? 그런데 이사할 동안 잠은 어디서 자지? 드니펜이 고든을 향해 물었다. 아, 텐트. 강기슭에 텐트를 치면 어떨까? 텐트를 치는 일은 백스터가 맡기로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소년들은 각자 할 일을 나누고 백스터를 중심으로 캠프를 설치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막대기를 걸치고 그 위에 배의 돛을 띄어 하늘을 가렸다. 또 나뭇가지들을 엮어 울타리도 쳤다. 끝내고 보니 그럴듯한 텐트가 완성되었다. 무거운 것들은 뗏목을 만들어서 옮기고 우선 식량과 총, 탄환, 그리고 침구, 치사도구도 나누어서 텐트로 옮기자. 고든의 지휘에 따라 일이 착착 진행되었다. 그 다음에는 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배는 해안에 머문 이후 많이 파손되어 고칠 수가 없었으므로 쓸만한 부분만 동굴로 옮겨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기로 했다. 이제 뗏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고든이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백스터가 좋은 생각을 내놓았다. 뗏목은 강가에서 만드는 것이 편해. 강물까지 뗏목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고 백스터의 의견에 따라 소년들은 강가에서 뗏목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뗏목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나른 다음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뼈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바닥을 만들어 붙이는 일일까지 꼬박 나흘이 걸린 끝에 큰 뗏목을 강물 위에 띄울 수 있었다. 이렇게 커다란 공사를 하는 동안 소년들은 고든의 지휘에 따라 모두 힘을 합쳐야 했다. 뗏목은 크고 무거운 것들을 실을 수 있도록 백스터가 꼼꼼히 여기저기 손을 보았다. 이제 배에 있던 물건들이 뗏목에 차곡차곡 실렸다. 백스터는 도르래를 만들어 무거운 것들도 쉽게 나를 수 있게 했다. 물건들이 모두 실리고 이제 동굴을 향해 출발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강물의 흐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동굴까지 뗏목을 저어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때 브리앙이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내일 모레 5월 6일쯤 출발하는 게 좋겠어. 그때면 초승달이 뜨니까 2, 3일 동안은 일몰이 계속될 거야. 바닷물이 밀려올 때 뗏목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편할 거야. 그래, 5월 6일 8시쯤에 출발하기로 하자. 모두 브리앙의 계획에 찬성했다. 잠깐,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 고든이 모두를 돌아보며 이야기했다. 그게 뭔데? 백스터가 궁금하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든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배를 여기 두고 동굴로 들어가면 다른 배들이 여기를 지나더라도 신호를 보낼 수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영영 구조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게 높은 곳에 돛대를 세우고 깃발을 걸어두어야 해. 그렇게 해두면 다른 배가 지나가다가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벼랑 위에 우리 위치를 알리는 깃발을 세워두면 되잖아. 마침내 5월 6일이 되었다. 소년들과 무거운 짐을 실은 뗏목이 천천히 움직이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야호! 움직인다! 출발이다! 야호! 우리가 만든 뗏목이 정말 움직인다!
강의 왼쪽 기슭은 평평해서 뗏목이 한쪽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브리앙, 백스터, 드니펜, 윌콕스 네 소년이 뗏목이 강의 중심으로 잘 흘러가도록 조정했다. 밤이 되자 밀물이 다시 썰물로 바뀌어 뗏목은 잘 움직이지 않았다. 소년들은 강 기슭에 뗏목을 세우고 썰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놓은 다음 그곳에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오후 3시쯤 아이들은 호수에 도착했다. 이야, 호숫가다. 동굴은 어디 있지? 응, 이쪽이야. 우리 15명이 살기엔 너무 비좁다. 입이 뾰족 나온 채로 백스터가 투덜거렸다. 선실처럼 침대를 2층으로 놓으면 될 텐데. 가네트가 거들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될 수 없었다. 부엌은 어떻게 하지? 백스터가 또 투덜거리며 말했다. 밖에 만들면 어떨까요? 모코가 대답했다. 그러면 날씨가 나쁠 때는 곤란해. 여기에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에서 화덕을 가져오자. 브리앙이 중재를 하며 의견을 내자 이번엔 드니펜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먹고 자는 곳에 화덕을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의견을 조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고든이 나섰다. 화덕을 놓으면 난방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동굴을 더 넓혀서 부엌을 만들자. 동굴을 파는 일은 겨울에는 운동으로도 좋을 테니까 말이야. 고든의 중재로 이곳 동굴을 어떻게 꾸밀지 정리가 되었다.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해준 보드왕의 영혼에게 묵념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곳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여기에 프랑스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의 명복을 비는 의미로 프렌치 댄, 프랑스 사람이 살던 동굴이라는 뜻이라고 하면 어떨까? 브리앙의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다. 소년들은 고개를 숙이고 프랑스와 보드왕의 영혼을 위해 숙연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이제 프렌치 댄을 멋지게 꾸며보자. 소년들은 고든의 지휘에 따라 침대와 탁자, 그릇 같은 도구들을 동굴 안으로 가지런히 옮기고 모코와 서비스는 다른 소년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이사로 분주했던 요 며칠은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척 기대되는 저녁 식사였다. 배 안에서 가져온 큰 탁자에 둘러앉아 편안히 먹는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맛보는 진수성찬이었다. 따뜻한 수프에 콘비프, 구운 산비둘기 요리, 과자와 치즈, 그리고 약간의 쉐리주까지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식사였다. 소년들은 비좁은 동굴에 침대를 나란히 붙여놓고 깊은 잠에 빠졌다. 동굴 입구에는 위험한 맹수를 쫓기 위해 윌콕스와 드니펜이 모닥불을 피워놓았다. 다음 날부터 물건을 옮기는 작업은 꼬박 사흘이 걸렸다. 하지만 난처하게도 동굴이 비좁아 물건들을 모두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동굴을 충분히 넓히기 전에는 임시 방편으로 배에 있던 방수천을 가져다 씌워서 벼랑 밑에 쌓아두기로 했다. 모코와 백스터가 동굴 안의 장비를 맡았다. 동굴의 천정벽에 구멍을 뚫어 햇빛과 공기가 들어오게 하자 어두웠던 동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먹는 곳과 자는 곳을 나누어 사용하고 싶었지만 동굴을 넓힐 때까지 불편을 참아야 했다. 한쪽에 솥을 걸고 그 옆에 물독도 마련했다.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굴뚝이 필요했으므로 벽에 구멍을 뚫어 굴뚝을 세웠다. 브리앙, 백스터, 모코 이 세 소년은 동굴에 화덕을 설치하고 맹수와 추위를 막기 위해 동굴의 입구를 넓히고 문을 닫았다. 드니펜, 웹, 윌콕스, 크로스는 겨울이 오기 전에 식량을 비축해 두기 위해 사냥을 하러 다녔다. 가까운 숲을 돌아다니던 네 소년은 어느 날 사람이 일부러 파놓은 듯한 커다란 구덩이들을 발견했다. 그 프랑스 사람이 파놓은 함정일 거야. 이런 방법으로 짐승을 잡았군. 그 사람은 총이 없었던 걸까? 이 함정은 우리에게도 유용하겠는걸? 총알도 아낄 수 있고. 윌콕스가 구덩이에 나뭇가지들을 얼기설기 엇갈려 걸치고 그 위에 흙과 낙엽을 뿌려두었다. 그 후로 윌콕스가 이 함정에 무엇이 걸려들었는지 들러보았지만 매번 허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리안과 드니펜, 윌콕스, 서비스가 그곳을 살펴보러 갔을 때 작은 타조 한 마리가 함정에 빠져 있었다. 야호!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타조 요리를 먹겠군. 브리앙이 소리치자 서비스가 함정으로 재빨리 뛰어들었다. 그리고 타조의 머리에 천을 씌우고 끈으로 다리를 묶었다. 잡아당겨! 타조는 꼼짝없이 동굴로 끌려 들어갔다. 길들여서 말처럼 타고 다닐 거야. 스위스의 로빈슨처럼. 서비스가 흥분해서 말했다. 길들인다고? 쉽지 않겠는걸? 당장 먹이도 구해주어야 하고. 드니펜이 어린없다는 투로 이야기하자 서비스는 자신 있게 말했다. 풀이나 나뭇잎을 모아다 주면 돼. 그렇게 해서 타조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얘들아, 그런데 정말 서비스가 타조를 길들일 수 있을까? 소년들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다. 소년들은 서비스가 끈으로 타조의 목을 묶고 타조를 타고 다닐 날이 언제쯤일까 상상했다. 이렇게 해서 동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어느 정도 끝났다.
너무 바쁘고 즐겁게 일했기 때문에 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족과 떨어져 무인도에 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재밌으셨나요? 오늘 다음 이야기에 기대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더 궁금하네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